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31세인 여성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결혼한 유부녀로 남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 없을 만큼 악랄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이 사연을 적어 전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 부부는 신혼부부를 위한 청약 아파트를 구하려고 신생 아파트에 처음부터 열공했습니다. 먼저 혼인신고부터 했습니다. 부모님에게 손바닥 붙일 필요 없이 집을 우리 손으로 구하자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함께 돈을 벌며 집을 샀고 2년 정도는 돈을 모으기 위해 매진했습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된 지 3년 차가 되어야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친척과 지인들을 초대하고 소박한 스몰웨딩을 진행했죠. 신혼여행도 그 뒤에 다녀올 정도의 여유가 있었고 사실 이렇게까지 바쁘게 살아간 이유는 이어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집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께서 저가 대학생 시절부터 사업을 준비하셨고 회사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저와 남동생, 엄마, 아버지 모두 회사에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가족 사업으로 본다면 올바른 것이겠죠. 처음에는 저와 남동생이 업무를 배우고 익숙해진 시기에는 직원들을 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제로 만난 남편에게 나중에 우리 회사에서 일을 배워같이 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자기는 왜 자신의 회사를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해 이해하지 못했죠. 혼자서라도 사업을 이어나가겠다며 남동생은 다른 일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 회사를 물려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여성 사장을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기에 부모님께서 당신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라도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저를 우습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게 하고 말거니와 그렇지 않아요. 사실 결혼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혼인신고를 할 때 부모님께서 먼저 그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제 남편에게도 사업을 가르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중에 부모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도 회사를 잘 운영할 수 있겠죠. 여자 혼자 일하는 것은 힘든 일이라고 종종 말씀하셨었지만 나는 그것에 상관이 없어요. 현재 하는 일은 다른 사람들을 돕고 돈을 벌어오는 것인데 만약에 그 회사에서 일한다면 우리 가족을 위해 일하는 것이겠죠. 결국에는 그것들을 다 물려받게 되는데 차라리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배워두면 나중에 도움이 되겠고 장인과 장모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돌아가시면서 걱정이 좀 될 것 같아요. 되시나 봐. 남동생이 뭐 워낙 개인주의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거라 아이나 같으면 물려주시는 거 고스란히 물려받아서 고생 안 하고 일할 거예요. 걔도 참 특이해. 어쨌든 그래서 자기만 괜찮다고 하면 슬슬 정리하고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아버지 밑에서 정식으로 일 한번 배워봐. 아빠도 그랬으면 하는 눈치였으나. 아, 그래. 알겠어. 그럼 며칠 고민해보고 같이 말씀드리자. 남편은 생각보다 흔쾌히 본인이 잘 다니고 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저희 회사로 들어와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부모님께서 도든든해 하시는 눈치였고 남동생도 이제 자기에 대한 압박도 관심도 없으니까 더 홀가분해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이 회사에서 3년 정도 근무한 후 제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왔어요. 하와이로 6박 7일간 신혼여행을 즐기고 서울로 돌아오자마자 부모님께서 저희를 부르셔서 친정집에 들러야겠다고 하셨어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부모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처음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 궁금했어요. 엄마는 신혼여행을 잘 다녀왔냐며 일단 이야기가 있으니 바로 오라고 하셨어요. 어떤 급한 일이 있나 싶었죠. 그래서 우선은 공항에서 내릴 때 선물을 전해주려던 참이고 엄마에게 말을 꺼면서 친정집으로 향했어요. 남편도 조금 걱정하기도 했어요. 어머님, 혹시 몸 상태가 안 좋으신가요? 최근 건강검진을 받았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접대하러 오셨는데 아니죠. 그러신다던데요. 무섭고 걱정되네요. 이유가 뭔지 이야기를 해주셔야 하는데 이야기를 안 해주시고 오셨어요. 이야기를 듣도록 하시고 전화로 이야기할 거라 하시니까 아니라고만 하시고 일단 가보자고 하셨어요.
남편은 긴장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야만 했어요. 지금까지 우리 부부에게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셔서 친정을 언제 오라 말라 하고 이런 말씀이 처음이었거든요. 조금 긴장하면서 선물을 가지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장모님, 장인님은 우리가 왔다며 선물도 많이 가져왔어요. 아니, 저희 오는데 긴장되고 걱정돼서 죽을 줄 알았잖아요. 매우 심각한 얘기 하실 건가요? 아프신 것도 아닌가요? 그런 것만 아니시면 괜찮아요. 남편은 사해 주희 집으로 왔습니다. 들어갔어요. 저도 뒤따라 들어갔는데 부모님 표정이 영 어색하고 굳어 계시더라고요. 김서방, 와, 아유. 무슨 선물들을 이렇게 일단 가져왔어? 차 한 잔씩 내줄 테니 천천히 이야기 좀 하자, 아유. 뭐야, 엄마. 우리 가족한테 안 어울리게 지금 심각하고 진지하네. 뭔 일이야? 나도 오면서 걱정했잖아. 엄마, 아빠, 혹시 어디 아프셔? 그런 건 아니지. 아, 진짜 걱정되네. 나 차 안 마실래? 와서 그냥 이야기해요. 아빠, 우리 왔어요. 그래. 여행은 잘 다녀왔어? 여행 끝나고 소식 전하려고 좀 기다렸다. 여행 때 기분 망치면 안 되니까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해봐. 우리 회사가 부도가 났어. 아빠의 말에 가장 놀라서 뒤로 낮아지려는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이었고, 그게 말이다. 아이 너희. 신혼여행을 가기 직전에 알게 된 사실은 우리 회사의 일부 직원이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 회사는 지금 매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횡령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직원들은 고소하겠다고 주장하며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횡령과 매각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나왔는데 이는 너무 갑작스럽습니다.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직원들은 그를 찾아 고소할 것이라고 하며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회사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어 횡령자를 잡아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에 대한 처리를 위해 회사의 손을 놓아야 할 정도입니다. 이 문제는 가족과도 연관이 있어 매우 심각한 수준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횡령한 사람을 고소하여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횡령한 돈을 반환하도록 강요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것은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데요. 그치만 다행인 건 회사 직원 중 누군가 제보를 한 것 같아요. 제보한 사람이 횡령한 사람이 누군지 알 것 같다며 말이죠. 자세한 사항은 내일 만나서 이야기를 듣기로 했어요. 그리고 증거도 갖고 있다고 했으니 그 증거가 실제인지 확인해 봐야겠지요. 맞아. 정말로 그런 사람이 제대로 증거를 갖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이고, 우리는 그런 줄도 몰랐는데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희비가 있었어요. 우리가 있을 때 얼마나 속앓고 있었는지요. 나는 회사가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경위를 천천히 물어보고 부모님 이야기도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남편이 갑자기 대뜸 이혼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말하며도 어이가 없었죠. 믿기 어렵지만, 정말 그런 심각한 자리에서 이혼해야 할 것 같다는 말을 했어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일단 이혼하는 게 어떨까요? 나는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만약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연대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지 않아요. 이럴 때 이혼하고 가족이 아니라는 척해서 빚을 갚는 부부들의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빚이 가족들에게까지 물려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말도 나왔대요. 본인이라도 남을 형편으로 몽땅 만들어 빚을 갚는 게 더 낫지 않겠냐고 그런 말을 했더군요. 어디서 그런 사례를 봤대요? TV에서 봤다고 말했던 것 같은데 남편이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서 제기한 것 자체의 기분이 새롭고 배신감이 좀 들었더군요. 아니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개인 회생을 신청하면 되잖아요. 가족이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계좌가 막히거나 카드가 발급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자녀들은 다른 사람들과 별개로서 괜찮아요. 자녀들까지도 안심할 정도니 그 정도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TV의 비 덕분에 위장 이혼을 하고 따로 살면서 빚을 갚는 부부의 이야기를 보셨을 텐데요. 아니에요.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며 이혼하려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그런 남편을 보면서 뭔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디서 본 듯한 리액션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정서방께서 우리 때문에 골치 아프겠네요. 그래, 우리가 젊은 세대들의 정보력을 따라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나이가 많아졌기 때문인가 봐요. 가능하면 제 의견에 따라 한번 알아볼래 정서방 회원이 너도 함께 한번 알아봐봐. 아헉, 미안합니다. 일이 이렇게 돼서. 아닙니다. 제가 잘 알아보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 엄마는 아빠를 위해 도와주시는 게 남편의 역할이야. 아빠는 생각도 없으셨고 그날은 그런 식으로 마무리됐어요. 그러나 다음 날에 다시 이혼 이야기를 꺼내며 어제는 조심스럽게 했다면 오늘은 아주 당당하게 욕을 했어요. 태도가 묘하게 바뀌어서 도대체 이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물었어요. 진짜로 우리를 위해 이혼하려고 하는 게 맞아? 왜 이렇게 서둘러 이혼하려는 것 같아? 나만 이렇게 느끼는 거야? 내가 이상한 것을 느끼는 거야? 정말 제대로 알아봤지 오라? 내가 알고 있는 친구도 부모님께서 사업을 하시는 회상을 신청하셨는데 내 친구는 신용카드를 잘 사용하며 잘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제가 제 친구 이야기를 하며 남편이 말하는 이혼의 필요성을 반박하자 아이가 갑자기 화를 내며 그런데 이제는 이혼을 지 않는 저를 몹수 인간이자 이기적인 배우자라고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얘야, 혜원아, 너나 못 믿어. 사업이 그렇게 간단하겠냐? 예를 들어서 친구와 비슷한 사례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을 수도 있죠. 친구 얘기만 듣고 마누라고 있다가 나중에 일이 벌어지고 나서 후회할 거야. 그리고 나는 진짜 내게 배려해서 어렵게 이야기를 꺼낸 건데 오히려 나를 이상한 취급하는 것 같네. 너가 보면 진짜 못됐다. 내가 도망이라도 갈까 봐. 너는 나를 그렇게 못 믿어. 완전 내 생각은 하나도 안 하는 이기적인 배우자야. 아니,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자기가 잘 찾아봤어. 그런 케이스가 있기나 했으면 나랑 우리 부모님한테도 알려줘야지. 근데 자기 알아본다더니 지금까지 뭐 하나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계속 어제부터 이혼해달라 타령뿐이야. 근거 없이 자기가 어디에 TV 봤다는 것보다 내 친구 경험이 더 믿을 만한 거 아니야? 지금 자기가 하는 건 근거도 없이 자기 말 믿어달라고 떼쓰다가 안 믿어주니까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만 하는 거냐고. 와 그래? 말대로 나 잘 모른다. 법적인 거라 쉽게 알아볼 수나 있어? 근데 너 진짜 이기적이야. 가라는 대로 배에 같이 가자고. 지금 나한테 매달리고 있는 거지? 아니야. 나까지 더미에 깔려있으니 같이 해결하러 나가자고 법적인 것을 알아보겠다고 어제는 자신만 믿으라며 확실히 알아보지도 못했다면 함께 알아보자고 해야 하는데 전혀 알아보지 못한 채 이혼하자는 말은 왜 자꾸 하는 건지. 단지 사실은 우리 집이 망하는데 함께 엮이기 싫은 게 아닌가? 그래. 나에겐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내가 아직 나를 사랑한다면 이혼부터 진행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또 가치를 갚으면 되는데 괜히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니까 말이야. 그러는 건데 너는 왜 이혼을 안 해줘봐 지금 하는 말이 전혀 나를 믿지 못하고 의심만 가득하고 있어? 내가 이럴 것을 너와 결혼해서 너의 회사에서 일을 배웠어. 잘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우고 장애인 가장 아래서 고생하며 일을 배웠는데 내게 돌아오는 게 다 그런 거야? 그래서 나까지 빚 아래 깔리게 하려고 하나 봐 죽을란 거냐? 그 말은 그거지? 아니야, 됐어. 지금 감정적이라서 말이 안 통해. 당신과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지? 나랑 정이혼을 해야 한다고 하면 그런 케이스를 찾으면 되잖아. 못 찾겠다면 내가 함께 찾아볼게. 됐어.
난 엄마 집에 있을 테니까 당분간 좀 떨어져 있어야겠어. 남편과 이야기를 할수록 핀트가 나가는 기분이었어요. 포인트도 하나도 못 잡고 자꾸 논점이 흐릿해지는 남편과는 더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전 그냥 남편이 난리를 치는 걸 뒤로하고 친정으로 왔어요. 근데 이 놈이 술을 마셔서 친정까지 찾아왔대요. 문을 열어주지 말라는데도 저희 엄마가 문을 열어주셨대요. 근데 위아래도 없는 망할 놈이 우리 부모님 앞에서 온갖 진상짓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일단 문을 열어주자마자 신발도 한 쌍만 벗은 채 집 안으로 들어오는데 술 냄새가 확 퍼져 부모님께서 놀라셨어요. 아, 이놈은 거실로 휘청휘청 걸어가더니 이내 테이블에 있던 각종 티슈, 신문지, 책 같은 물건들을 벽에 내던지며 내게로 다가왔어요. 주혜원, 나와봐, 나와서 이야기하자.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어? 내가 너한테 이런 대접까지 받아야 하냐? 아, 나와. 보라니까 부모님께서 밖에서 남편 놈을 말리고 있는 것 같아서 더는 참을 수 없어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너 미쳤어.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쳐들어와서 있다고 하며 이혼 이야기를 하더니 이렇게라도 해서 이혼 당하고 싶은 거야. 필연적으로 제가 거실로 나와서 답했습니다. 백소리를 지르자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고 나니까 이 진상짓이 도를 넘어서 이제는 휘청거리다가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지며 화분을 깨부술 뻔했습니다. 그러다가 집에 있던 장식장으로 쓰러지는 바람에 장식장 유리 문까지 깨뜨리려고 했어요. 아, 진짜 뭐 하는 짓이죠? 정말 위험하게. 엄마, 아빠 거기 가만히 계세요. 청소기를 가져올 테니까 움직이지 마세요. 그러니까 왜 문을 열어주려고 해요? 저런 진상짓 할까 봐 열어주지 말라고 했는데. 아이 가뜩이나 꼴도 보기 싫었는데. 아, 저는 청소기를 가져와 유리 조각들을 치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와중에 이 자식아 언제 또 이혼 서류를 챙겨 작성했는지 모르겠지만 전부 작성해서 가져왔대요. 제 몸도 못 가누는 게 바지 뒷주머니에서 주섬주섬 종이 조각을 꺼내는데 이혼 서류다 그요. 아주 해연됐어. 나는 이런 지급받으면서 너랑 못 살아. 내가 빚은 건 같이 갚아준다. 아, 근데 너랑은 부부는 못해 먹겠어. 그러니까 여기 쌓인 유리 조각들을 빨리 치워야 해. 자기가 난리를 쳐놓은 유리 조각들을 치워주고 있는 제 손목을 잡아채고서 잡아당기더니 펜을 손에 쥐려는 게 아니겠어요. 그 정도의 아빠는 이미 화가 나서 엄마가 참으라고 진정시키고 계셨는데 우리 아빠가 머리 끝까지 화가 난다면 엄마도 못 말리고 취해 말 안 통하는 남편놈을 봐준 것도 많이 봐준 건데 완전히 주폭을 일삼다가 저한테까지 함부로 하니까 아빠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 그대로 남편놈 멱살을 잡고 파위로 패대기를 쳐버리시고요. 웃긴 건 남편놈이 그렇게 엎어졌음에도 아무 인사를 안 씁니다. 따로 없었다는 겁니다. 정신 나간 놈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쳤어요. 아, 내가 이 집에서 이딴 대접받을 만큼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아, 말씀 좀 해보세요. 하라고 하신 대로 다 하지 않았습니까? 야, 말은 바로 해. 너가 하기 싫다고 하면 우리도 억지로 시킬 생각 없었어. 나중에 물려받으면 다 우리 것이라 지금부터 배워두는 게 좋다며 죽 좋다고 들어와서 이래놓고 우리가 뭘 시키는 대로 했다고? 얘야, 너 좋다고 들어와 놓고. 지금 그딴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아, 아유, 술 취해서 말도 안 통하는데 다들 열내지 마라. 청소방, 좀 심해. 혜원아, 아빠, 지금 잔뜩 화난 거 안 보여? 아, 총신의 차이던가? 그다 안 되겠으면 일단 택시 불러줄 테니까 집으로 돌아가. 내일 이야기하자고. 멀쩡한 정신으로 응 나랑 혜원 아빠. 오늘 횡령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도 만나러 가야 해요. 지금 제 정서방 아니어도 충분히 골치 아파 말 잘했어. 엄마, 횡령한 인간만 찾으면 해결될 문제예요. 그 인간은 소송 거들어서 피해본 금액보다 더 큰 합의금을 부를 거예요. 그래서 횡령한 돈은 전부 다 받아낼 거야. 근데 그걸 넌 못 기다려 주겠다는 거지? 웃긴 거 말해줄까?
나한테도 오늘 연락이 왔어. 횡령한 사람 누군지 알고 있다고. 오늘 나도 같이 만나러 갈 거야. 증거들 좀 봤는데 잡히는 거는 시간 문제겠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도움이 되어주지는 못할 망정 혼자 쏙 빠져나갈 궁리나 하고 있어. 이제 우리 부모님 집까지 쫓아와서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만 해도 제 몸을 가누고 소파에서 지랄을 하고 허우적대더랬지. 남편이 갑자기 당황한 것을 보니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횡령을 한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 여자 중 한 명이 증거도 갖고 있고 이따가 어디서 확인할 것으로 했어. 나도 함께 가자. 남편이 갑자기 술이나 마셨나 봐. 크게 당황하며 이따가 어디서 확인할 것인지 일정이 난잡해져서 물었어요. 방금까지 완전히 취한 상태였는데 범인을 잡았다고 이야기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자 금세 시큰둥했어. 그의 모습을 보며 결국 걸렸구나 싶었어. 사실 이 모든 것은 제와 제 부모님이 계획한 일이었거든. 남편이 우리 회사에서 배우는 동안 아버지가 남편에게 이사 직위를 내려주었어. 아버지 밑에서 하나하나 배워가며 이사 직위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 악당 회사 돈을 조금씩 횡령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알았던 건 아니에요. 저희도 몰랐죠?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고요? 누군가가 정말로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이 악당이 도가 지나치게 자주 횡령을 일삼다가 누군가한테 들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군가가 남편을 역으로 협박하며 횡령한 돈의 일부를 자기에게 보내라고 했대요. 근데 여기 더 웃긴 건 남편 놈은 협박한 사람의 정체가 바로 남편 놈의 사촌 여동생이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회사에서 일을 배우다 보닌 사촌 여동생을 소개해주면서 대학교 졸업하고 사회생활 경험도 쌓고 가르치면 좋을 것 같다고 부탁을 해서 저희 아버지 회사에서 인턴십을 시킨 거예요. 뭐 꽂아주는 거죠? 근데 사촌 여동생이 어떻게 남편이 횡령 사실을 알게 된 후 저에게 어느 날 연락이 오더라고요. 언니, 잘 지내셨어요? 저는 유진이에요. 언니, 제가 언니 남편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어 연락드렸어요.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아서 며칠 동안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했는데 이제야 연락드리네요. 어머, 유진아, 잘 지냈어. 회사는 어때? 적응할 만한가? 근데 우리 남편이 왜? 뭐, 안 좋은 이야기야? 갑자기 무섭네. 무슨 일이야? 얼른 말해봐. 언니, 사실은 사촌 오빠가 지금 회사에서 횡령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알고 있었는데 연희한테 말씀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해결해 볼 생각으로 몰래 오빠를 협박했어요. 아니, 지금 내 남편이 우리 아빠 회사에서 횡령을 하고 있다고. 아이고, 그게 사실이야? 말도 안 된다. 정말 확실한 거야? 남편을 협박까지. 그러니까 나한테 말 한 번 차라리 확실해요. 제가 익명으로 오빠한테 협박해서 메일 보냈어요. 횡령한 건 다 알고 있다고 그만두던지. 내가 횡령한 금액의 일부를 나한테 보내면 밝히지 않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럼 사실 들킬까 봐 무서워서 그만둘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저한테 얼마를 원하냐고 되묻더라고요. 나 지금 유진이가 뭘 하는 건지 모르겠어? 아니 믿기지가 않아. 그래서 내 남편이 유진이가 보낸 이메일 받고 유진이한테 돈을 보냈어. 입 닫으라는 조건으로. 그 돈은 제가 언니 다시 드리려고 받아줬어요. 다시 보내드릴게요. 근데 언니 오빠 너무 믿지 마세요. 거의 매달 횡령하고 있어요. 제가 오빠랑 주고받은 메일도 다 가지고 있어서 캡처까지 해뒀어요.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카톡으로 보내드렸으니까 확인해봐요. 날짜도 나와 있어요. 그 날짜 확인해보면 분명히 비는 금액이 있을 거예요. 사촌 여동생은 그렇게 제게 남편 놈의 횡령 사실을 밝힐 증거들과 남편에게 협박해 받아낸 돈을 보내줬어요. 전 정말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고 다시는 사람을 믿지 못할 것만 같았어요.
멋보다 남편 놈이 정말 괘씸해서 좋은 마음으로 회사에서 일을 배우게 한 거고 나중에 어차피 우리 부부의 재산이 될 회사인데 벌써부터 탐을 내고 있었다니 참 인간적으로 실망스럽더군요. 저는 남편의 횡령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사촌 여동생이 준 증거들을 바탕으로 좀 더 조사해 보기로 했어요. 사실 지금까지 남편과 살면서 단 한 번도 남편의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뒤진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놈이 그 덕에 방심하고 있던 휴대폰을 잠금 해제하고 들어갔더니 속에는 메시지들이 모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 횡령 사실을 조사하던 중 더 충격적인 사실을 휴대폰에서 알아냈어요. 그것은 횡령 사실을 알려준 사촌 여동생이 남편의 사촌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지요? 톡에 저장된 여동생은 사촌이 아니라고 하지만 하트까지 붙인 이름이었고 서로의 애정이 뚝뚝 떨어지는 불륜 관계였던 것이었죠. 따라서 남편의 내연인이었던 것이었어요. 분명히 결혼식에까지 온 가족처럼 와서 가족처럼 행동하던 내연인이라니 얼마나 더 속일 계획을 세웠는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것은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까지 모두 우리를 속인 것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분명히 시어머니가 다 듣고 계시던 자리에서요. 남편이 사촌이라고 소개했었거든요. 그리고 내 연인도 처음부터 남편의 횡령을 알고 있었어요. 같이 합심해서 뒷돈을 챙기고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이가 좋았나 봐요. 사이가 틀어진 건 내 연인이 이혼을 독촉하면 터지는 걸로 보였어요. 아니, 그래서 여기서 오빠와 와이프랑 언제 이혼할 건데? 아이도 없는데 왜 이렇게 빨리 정리를 안 하냐고. 아이 조금만 더 기다려봐. 너랑 호주 나가서 먹고 살려면 그래도 몇 천은 더 모아야지. 탁. 5억만 만들어서 나가자. 아이 마음 정리 진작 지나라고. 뭐, 마음도 없는 여자랑 사는 거 좋겠어? 징그럽다. 징그러. 한 침대에서 자는 것도 싫고. 아휴, 그게 얼마나 고역인 줄 넌 알아? 이게 다 너랑 잘 먹고 잘 살려고 내가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이것도 좀. 기다려주지도 못해. 맨날 정리한다고? 이미 정리한 것 같아. 언제부터 이런데 결혼할 때도 나를 사촌 동생으로 소개해서 얼마나 속상했는지 알아? 아, 몰라. 나 기다리는 것도 더 못 기다려. 훔치는 거 완전 제대로 훔쳐서 한 번에 5억 채우면 안 돼. 어차피 들킬까 봐 한국에서 못 살겠고 외국으로 도망가는 거잖아. 근데 왜 이렇게 조금씩 훔치고 가니까 기분도 안 가는 건가요? 오빠 강심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었나 봐. 이런 식으로 대화가 흘러가며 점점 접촉이 줄어드는 것을 봤어요. 그 사촌 여동생의 실체를 알고 나니 더 어이가 없어졌어요. 당신은 사촌 여동생을 만나기로 했어요. 바로 약속을 잡고 카페에서 만났어요. 유진아, 너 내 남편의 사촌이라고? 아니라고. 내 연인은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실제로 자리 잡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책을 들었는지 갑자기 벌떡 일어나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언니, 정말 죄송해요. 지금은 모든 것을 정리했어요. 저는 그런 사람에게 정말 잠깐 동정을 했을 뿐이었어요. 지금은 결코 마음이 없고 성공할 생각도 없어요. 미련도 없어요. 언니를 속인 걸 정말 죄송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래서 도난한 돈을 밝히고 돈을 돌려주지 못할까 봐 받아두고 있던 거예요. 결혼 전부터 서로 부정직한 관계를 가진 채 3년 넘게 날 속였던 사람이 어떻게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언니, 당신이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는 충분히 이해해요. 저라 해서도 난 믿지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언니, 어느 날 갑자기 조강지처인 언니를 함부로 다루고 정리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오빠가 있었어요. 모습으로 그 사람은 사람에 대한 예의도 의리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마음 먹고 정리하기로 했어요. 사실을 드러내기로 했거든요. 너도 함께 횡령을 한 사람으로서 빼놓고 이야기해왔던 내가 그 증거도 가지고 있어. 이건 경찰에게 전달할 거고 내가 자백하면 정상 참작이 있겠지만 너도 똑같잖아.
결국 내 남편이 날 한 거를 내가도 나한테 똑같이 했네. 미안해요. 맞아요. 사실 저도 걱정이 됐어요. 저 언니처럼 언젠가 내쳐질까 걱정되면서 안 되나 싶었어요. 재정이 다 깨지더라고요. 잠깐, 어떻게 그렇게 믿음을 잃었나 봐요. 정말 죄송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실래요? 지금 돈도 없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중이라 정말 생리 때문에 그런 것들은 모르니까 서로 하는 게 로맨스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하지만 얘는 그나마 정신이 박혀있는 여자였나 봐요. 늦었지만 깨달았으니까 그래도 저는 결혼하기 전부터 도대체 언제부터 연인 사이였는지 모르겠지만 바람을 피우고 불륜까지 유지하면서 앞에서는 제게 언니 살갑게 굴고 우리 부모님의 회사까지 들어와 보는 모든 것을 다 목격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 놈이랑 내가 맞선 보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연애하다 결혼한 건데 결혼식에 왔을 때부터 내가 내 연인이었다면 나랑 연애하면서도 너랑 양다리 있다는 거 아니야? 나를 몇 년이나 속여놓고 한 번만 봐달라는 말이 나오니 나는 이걸 용서할 수가 없겠다. 저도가 가운데에서 다리를 나눴습니다. 걸린 모주선한 오빠를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벌을 주고 언니에게 최소한 마음 가지고 갚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빠 모르게 회사의 다른 누군가인 척하면서 언니 남편의 횡령 사실을 알아챈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언니 남편을 협박하면서 횡령한 돈을 다시 뜯어냈어요. 언니에게 드리려고요. 정말이에요. 내 연인을 용서하는 건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머리로는 얘가 잘못된 일을 바로 잡으려는 중이라는 건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 연인이 함께 횡령한 사실을 밝히는 건 일단 보류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횡령 사실에 명백하고 정말 제대로 된 증거를 잡기 위해 친정회사가 망한 것처럼 꾸미기로 결정했어요. 회사가 망한 원인도 남편의 횡령 때문인가 완전히 똥줄 타게 만들어주고. 년 넘도록 나를 속여온 그가 신혼여행이 끝나고 우리 집에서 그 이야기를 들은 즉시 내 여자친구에게 연락해서 무슨 짓을 했냐며 횡령한 사실이 들통났다고 바로 말했어. 빨리 도망가야 할 것 같아. 그렇게 얘기했대. 더 안 남아도 될 것 같아. 횡령 사실이 들통난 상황에서 욕심 부리다가 지경이 남을 수 없어. 이 정도면 충분하니 다른 것은 호주나 가서 벌어. 곧이어 이혼하려고 하고 있어? 이혼 서류도 모두 작성해놨고 걔 도장만 찍으면 돼. 나는 이번 주 안으로 이혼 서류 수령할 거니까 기다려. 너는 여권 유효기간 확인하고 출국 준비를 잘해. 짐도 싸두고 내 여자가 남편인 그놈의 연락을 전달해주고 있는 거도 몰라. 모든 이야기를 내 여자친구에게 털어놓고 있어서 증거를 쉽게 잡을 수 있었어. 그놈은 이혼 얘기를 꺼내면서 이혼을 해달라고 소란을 피울 거라는 게 스스로 먼저 밝혔단 말이야. 예상하고 있었죠. 아니면 까닭을 몰라라도 마음이 급해지니 술까지 처먹고 친정으로 쳐들어와 그 진상지대 난동을 부리더라. 남편 놈 만추에 있다가 횡령증 거랑 정체를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러 가기로 했다고 하니까 술이 그리 빨리 깨선 본인도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 모습이 정말 피말라 죽을 것 같아 보이고 고소해서 죽겠더군요. 너는 알 거 없고 아휴, 지긋지긋해. 자네,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준다. 자, 찍었지. 내가 이따 나가면서 바로 서류 제출할 테니까 너 이제 이 집에서 나가 주거 침입으로 신고하기 전에 자, 자기야. 아, 잠깐만. 그래도 같이 가서 나도 이야기 좀 들어볼게. 아, 그 인간이 거짓말하는 거면 어떡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잖아. 조작된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인데. 왜 그 사람이 혹시 내가 범인이라고 할까 봐 걱정돼?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되어라. 내가 우리 회사의 돈을 횡령하고 있던 건 사실이야. 나는 다 알고 있어? 내가 이따가 누구를 만나러 갈 거라던 것도 다 거짓말이야. 우리는 이미 오늘 아침에 너를 고소하려고 증거를 전부 제출했고 고소장도 접수했어. 조만간 너한테 날아갈 거야. 그동안에 내 돈도 아니고 우리 돈으로 바람 피웠다는 게 우습지 않냐? 이건 파렴치한 일이야.
나 유진이랑 참 많이 헤쳐 먹었던데. 이제 몇 배로 물어낼 준비가 됐어.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범인이라고? 아니야, 그건 다 거짓말이야. 나는 협박을 받고 있었어. 정말 미안해. 그 때문에 회사가 망할 줄 몰랐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주라. 우리 같이 그 협박으로 횡령을 한 사람을 잡자. 돌려보내자. 회사가 망한 사실을 모두 내 잘못 때문이었다. 너는 돈 횡령을 하고 거짓말을 했으며 협박을 했다. 그 돈으로 내가 횡령하고 협박당한 사람을 몰랐을 것 같지만 그 사람은 내가 끔찍하게 아끼던 유진이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남편이 모든 것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제물로 바친 연극을 알았어요. 더구나 그와 협박을 한 사람이 나의 연인임을 알게 되었죠. 충격적인 사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말이 안 되는 상태였죠. 잠깐 멍하니 서 있었는데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계산을 시작하며 참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 큰일 난 것을 깨닫고 주저앉아서 용서를 빌기 시작했어요. 모두 거짓말이에요. 그가 처음부터 쟤를 속였고 함께 살자고 했는데 우리 아이와 불륜을 저지르겠다고 협박했어요. 그래서 막아버리기 위해 회사 돈을 조금씩 훔쳤고 그래서 우리 사이 끝났어요. 계속 따라다니고 괴롭혔어요.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잘못은 사라지지 않죠. 범죄의 책임은 피할 수 없고 우리의 불륜은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됐었어요. 그러니 내가 내 무덤을 판 건데 우리 부모님의 돈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냐고. 도둑놈처럼 돈을 훔친다면 남편은 책임을 져야 하겠네요. 그래서 내 전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거는 순간 그녀는 전화를 끊었어요. 김유진이야, 와이프에게 왜 거짓말을 했어? 나와 왜 그렇게 많이 함께했지? 너는 대단한 사랑했다고 이렇게 내게 말하다니. 나는 너를 정리하려고 했던 것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는 복수심 때문이거나 그렇지? 사실을 말해봐. 너도 나와 함께 횡령한 것이 사실이니까. 너 정말 미쳤어, 나. 속여서 너와 한 카톡을 전혀 적지 않잖아. 실제로 캡처해서 언니에게 보여준 적이 없는데 어리석은 짓이야. 여전히 거짓말로 상황을 속이기 위해 고민하고 있겠지만 내가 지금 하는 거짓말은 전혀 소용이 없어. 내가 나랑 언제 정리하자고 했는지 기억 안 나네. 너는 나에게 신혼여행을 가자고 한 날 출국 준비를 하라는 문자를 보냈어. 나한테 내가 언제 출국 준비를 하라는 문자를 보낸 적이 있었니? 그건 다 내가 조작한 거야? 그렇다면 너는 증거가 있니? 내가 한 말을 반박할 증거가 있니? 넌 아무런 증거도 없어. 넌 그놈의 조작에 매달렸어. 넌 조작할 시간이 없어. 증거가 없어서 내밀 증거도 없잖아. 그리고 증거 조작 같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증거랍시고 뭐 가져오면 믿을 거냐? 죽이나 하겠냐? 진짜 멍청한 놈 같은 너를 4년이나 만난 내가 등신이 뭐 멍청한 놈야. 너 말 다 했어. 익명으로 나한테 구이 메일 보낸 거도 너지? 너라며 나랑 너 협박범으로 고소하겠다. 하든가. 근데 고소할 돈은 있겠냐? 아, 횡령으로 고소당해 합의금 준비부터 해야 하지 않겠어? 변희사 선임할 돈이 남아 있겠냐고. 뭐채라도 써서 고소하던. 이제 너도 인생 나락이라면 아무런 능력도 안 될 것 같은데 생각 잘해라. 괜히 사채 잘못 쓰서 큰 코 다치지 말고. 아, 그리고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둘이서 아주 개싸움을 하더군요. 스피커폰으로 둘이 언제 가는지. 길을 가다가 들어서면서 말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아, 저런 관계가 무너질 정도면 무엇이 그렇게 소중해서 가정과 가족마저 속여가며 사랑을 놀이하는 것일까요? 남편이 전화를 끊은 뒤에도 화가 풀리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불평을 했던 것 같더군요. 씩씩거리다라고 말해처럼 어떻게든 할 테니 이제 경찰들이 오게 되면 나갈 것입니다라고 말했어요. 나도 바쁘니까. 이젠 너희 집에 나가서 너희 어머니와 아버지를 만나서 싸울 것이다라고 말한 것 같더군요. 그때는 그런 배신자를 내정리해야겠다 생각해서 쫓아냈어요.
그리고 남편이 만나는 사람이었던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모든 것을 알게 되면서 화가 나서 사람 하나를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좋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어머니도 사촌 여동생이라고 불리던 여자가 남편의 상대 여자가 아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면 수인이 지금 방에서 자는 중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모르는 사실인데 이렇게 말해서 떠들면 어떡해요? 일단 나가요. 나가서 얘기하자. 자식이 잘못을 저질렀으면 부모가 욕을 먹어야 해요. 아버님이도 깨워서 당신 아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야 해요. 말려주지 마세요. 머리채 잡지 말아주세요. 며느라, 한 번만 빌게. 제발 좀 봐줘라네. 아버지가 알면 우리 집 풍족하게 사는데 나도 쫓겨날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일을 과장하시는지 알겠어요? 어머니, 아들이 그러고 바람 피고 있는 걸 뻔히 아는데도 모른 척했고 아파트를 떠나라고 소리치며 난리를 치자 아버지도 그 마루로 나왔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자초자중을 다 말하고 이혼 이야기까지 전부 다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학교 교사로 정년 퇴직하신 분이셔서 엄청 엄한 시아버지를 아직도 두려워하고 계시는 시어머니와 함께 제 이야기를 듣고 당연히 시어머니께 난리를 쳤고 후련 자식 새끼를 불러달라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오늘도 둘 다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을 알아요. 도대체 자식들의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었길래 당신도 집에서 쫓겨나고 싶어 하는지. 오늘은 그냥 다 같이 저 세상으로 갈 줄 알아요. 여보, 우리 아들은 잘못한 게 없어요. 며느리가 오바하는 거예요. 며느리의 말은 다 거짓말이라고요. 제 옛날부터 무슨 이야기든 부풀려서 하는 재주가 있더라고요. 거짓말도 잘하고 헌 증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자식을 믿어야지. 어떻게 며느리의 말을 믿을 거예요? 저 아줌마 아무리 가진 게 편이라도 그런 식으로 자식을 감싸려고 하지 마세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하세요.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도 내가 허언증이 아닙니다. 아버님은 똑똑하십니다. 아버님께서 확인하겠지만 정말 진짜로 뺏어가지 말라고 아줌마 그 이야기를 다 찢어버릴 거예요. 그때 아버님께서는 시머니를 밀치고 증거를 아주 세밀히 살폈고 그리고 난 뒤에는 시댁집이 개박살이 났어요. 남편도 바로 불러들여서 남편은 나이가 36세를 넘겨 아버님에게 맞았어요. 시어머니는 몸을 던지며 자기 아들을 감싸고 있었는데 아주 볼만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노려보는데 저도 똑같이 응수한 후 집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시작되었고 남편이 횡령했던 돈을 모아두지 않고 뱉어냈습니다. 피해는 당연히 없었어요. 내가 언녀가 착실하게 한 푼도 쓰지 않고 간직했던 금액이 딱 맞았습니다. 맞더라고 하지만 본인이 횡령한 돈보다 더 큰 액수를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합의금을 좀 줄여줄 수 없겠냐며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왔는데 손과 발이 되도록 빌었어요. 여보, 우리 그래도 인연은 좋았잖아. 아니, 신혼여행 때까지도 좋았잖아. 예정이나 부부였던 인연을 생각해서 합의금을 조금만 낮춰주면 안 될까요? 아이 나 진짜 우리 집에서도 쫓겨나고 여기저기 돈을 빌리려고 손 벌리고 다니고 있는데 진짜 액수가 너무 커서 준비가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고소 치아만 해주라. 내가 그럼 몇십 년이 걸려서라도 꼬박꼬박 갚을 테니까. 부부였던 사이에 뒤통수 친 놈이 인연이라니 정이라느니 그게 할 소리냐. 진짜 양심이라고는 눈물만큼도 없는 놈아. 갑자기 와서 한 번만 봐달라고 싹싹 비면 내가 한 짓이 덮어주니 없어지니 머리가 나쁜 놈들은 사과도 잘 못한다더니 그 말이 딱 맞아. 당장 꺼져. 한 번만 더 집 앞에 찾아오면 가만 안 둔다. 집 앞까지 찾아와 며칠 동안 사과했지만 당연히 용서 안 했어요. 그걸 용서하면 바보청이지요. 찾아오지 말라 하니 이제는 톡으로 사과하더군요. 근데 이게 다 합의금을 줄이려고 급해서 하는 사과들이거예요. 진심 하나 느껴지지 않는 진짜 미안했다며 사실 사과조차 쉽게 할 수 없어야 하는 게 맞잖아요. 저희와 부모님은 이놈이 횡령한 금액에 더해서 받아내야 하는 합의금 모조리 다 받았어요.
못 구한다고 어쩌다가 가기 싫은지 하더군요. 그 이후로 바로 차단해버리고 그 농가의 기억이 하나도 없는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왔습니다. 현재는 돌싱으로 잘 살아가고 있어요. 부모님. 회사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멀찍하고 안정적으로 잘 운영해 나가고 있어요. 문제는 이제 제가 사람을 믿기 힘들어졌다는 것이에요. 이제 누군가가 접근하더라도 괜히 돈을 보고 접근하는 남자가 아닐까, 나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의심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인생에서 남의 인생까지 피곤해지게 만들까 봐 살이 누군가를 만날 마음은 접은 상황입니다. 혹시나 누군가가 생긴다 해도 앞으로는 이렇게 집안 배경을 전부 숨기고 결혼할 때까지도 이야기 안 하기로 결심했어요.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우리 집안과 회사랑은 일절 관계 없게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진작에 이랬어야 했는데 나쁜 놈을 만나 힘든 경험을 한 것일 뿐,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지 않다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은 아직 그게 잘 안 되네요. 과연 누구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은혜도 모르는 파렴치한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베풀었으나 봅니다. 앞으로는 사람을 잘 살피며 베풀어야겠다고 깨닫게 된 경험이었어요. 남동생도 당분간은 자기 하고 싶은 것보다는 회사 업무를 도와주기로 했어요. 지금은 그저 가족끼리 뭉쳐 시간을 보내는 중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와 저희 부모님의 상처도 나아지겠죠.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네요.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감기 조심하시길 바랄게요.